오늘 영상에서는 차량을 구입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드맵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지. 첫 번째로는 구입 방법별 절세 포인트, 두 번째는 차종별로 어떤 또 절세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세금별로 어떤 절세 포인트가 있는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차종을 구입을 했을 때 그 비용 처리에 대한 체크를 살펴볼 거고요. 도움이 될 만한 베스트 절세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한 흔한 오해, 팩트 체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입 방식별 우리 절세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일시불로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차량가와 그 취득세 대략 7% 정도 되는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구입 방법이시고요. 장점은 이자가 없고, 그리고 또 장기 보유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차, 내 명의로, 혹은 법인 명의로 이렇게 취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어떤 그런 계약 조건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평생 팔지 않으신다면 내 차가 되는 거죠. 법인 차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단점은 초기에 자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대금을 지불을 해야 하니까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으실 경우에는 뭐 일시불로 턱 하고 이렇게 지불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금액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요즘에 차량 가격이. 그러면 이 차량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하냐면 이제 5년간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입한 해에는 그 구입한 그 월로부터 이렇게 12로 나누어서 구입한 월수를 곱해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첫 해에는 처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5년 나눈 그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법상으로는 연 800만 원까지만 그 한도를 두고 있어요. 차 가격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럼 나누기 5 하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을 다 비용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할부 방식은 차량가 취득세, 이거를 이제 취득세는 물론 한꺼번에 내지만 그 차량 가액에 대해서 할부 기간 동안 나누어서 지불을 하게 되죠. 장점은 나누어서 지불하기 때문에 현금을 잘 융통하실 수 있는, 왜냐면 한꺼번에 현금 지불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나누어서 지불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그냥 무이자로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차량이 그 나누어 내는 그 할부 기간 동안에 이자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자 비용의 부담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일시불로 한꺼번에 현금 결제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나누기 5년 해가지고 연간 800만 원까지만 한도를 인정을 해주고 이제 남은 금액은 이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세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시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제 이자를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잖아요. 이자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일시불과의 차이가 됩니다. 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는 우리가 이제 리스사와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해서 월 리스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 일시불 할부 구입하시는 거는 그 차량의 소유주가 우리 회사가 되거나 혹은 개인 사업자면 내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리스의 계약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리스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장점은 나누어서 지불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리스는 보통 계약 기간이 좀 짧아요. 물론 계약하시기 나름이기는 한데 3년, 4년, 5년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3년, 4년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리스 계약이 끝나면은 그냥 차를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잔존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만약에 내 차로 등록하고 싶다면 발생을 하겠지만 이 차에 대한 미련이 없으면 그냥 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이렇게 짧으신 경우, 이렇게 차를 오래 타는 것보다는 이제 자주자주 좀 바꾸시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리스가 참 상당히 좋은 이렇게 계약 조건이 될 거고요. 다만 단점은 중도 해지가 좀 어렵고, 중도 해지할 때 어떤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잔존 가치 나중에 이제 다 리스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내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차를 내 차로 했을 때는 또 그 금액만큼 잔존 가치만큼을 지불해야지만 또 내 차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또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세금 처리 방법은요. 리스료 중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이렇게 세법에서는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800만 원 한도까지만 이제 가능하고요.
렌탈의 경우에는요, 이건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렌탈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 렌탈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장점은 나누어서 지불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좀 완화된다는 장점이고요. 다만, 다른 계약들과 다른 점은 보험, 자동차세, 정비 패키지, 뭐, 이런 계약 조건들을 더 추가로, 보통은 다 이렇게 패키지로 계약을 하시죠. 그래서 관리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 운행이 많으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렌탈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아까 리스하고와는 차이가 이 부분인데요. 부가가치세가 별도 청구가 돼요. 그래서 일반 그냥 승용차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금 처리 방법은 렌탈료 중 차량가 해당분 감가상각비 상당액, 아까 전 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법상 용어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렌탈료의 70%에 대한 거를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800만 원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연 800만 원까지만 한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리스하고 렌탈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좀 뭐 내용은 사실은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기는 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리스는 금융적인 성격이 강해서요. 리스 회사가 차량을 대신 사주고 사용자는 분할 상환처럼 쓰다가 반환 인수하는 그런 구조의 어떤 금융적인 그런 구조의 상품이고요. 그래서 리스료 대부분은 차량 가액 상환분 플러스 금융이자인데 금융이자의 비중이 적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금융이자 부분은 한 7% 정도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세법상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해석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93%의 그 차량 가액으로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렌타는 리스와 대조적으로 차량 이용의 성격이 더 강해요. 그래서 차량 가격뿐만이 아니라 보험료, 정비비, 차량 관리비, 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 가액 비중이 리스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차량 가액 상당액을 리스료의 한 70% 정도 추정하고 나머지 30%는 보험, 수선,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 비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종별로 절세 포인트 살펴볼게요. 일반 승용차는요, 우리가 이제 9인승 미만 세단, USB 이런 차량을 일반 승용차라고 칭하고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요. 예, 부가세 환급을 기대할 수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경차나 승합차나 화물차는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1000cc 이하 경차, 그리고 9인승 이상 카니발이라든지 뭐 스타리아라든지 그리고 봉고, 뭐 포터, 픽업 트럭 같은 그런 적재함이 있는 차량은 화물차는 이렇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구입 비용은 물론이고 유류비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수선비라든지 이런 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 효과도 볼 수가 있어야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승합차 우리 그 카니발도 7인승이고 9인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9인승인지 9인승 이상인지를 꼭 체크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는 당연히 우리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절세 효과가 확실히 뚜렷하게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구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이제 우리 소득세, 법인세법에서 우리 차량에 관련된 또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자세히는 안 드렸지만 들으셨죠? 예,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800만 원이라는 거.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승용차에 해당이 돼요. 아까 1000cc 이하 경차, 또 9인승 이상 차량, 그 다음에 이제 포터, 트럭 같은 화물차는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감가상각 비용을 다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아예 못 받느냐? 그게 아니고 2월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년도에 못 받은 거를 2월을 해서 다음 연도 이후로 넘겨서 또 그 다음에 또 8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그 다음 해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비용 처리는 다 해줘요. 그 차량이 이제 감가상각 기간이 회계상으로는 5년 안에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5년 이후까지 계속 그 감가상각 2월 그 잔액이 남아있는 그 금액을 연간 800만 원씩 계속 비용 처리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매각했을 때는 그 매각한 시점에 또한 그 차손 에 대한 것도 또 경비 인정을 해주고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그때그때 이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좋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다 해준다. 예,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시다 보면은 보험료도 들어가고 또 자동차세, 그다음에 또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수선비, 뭐 그다음에 이제 통행료 이런 차량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유지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유지 비용들을 다 합쳐가지고 또 한도가 있어요. 예, 그 감가상각과 그 유지 비용을 합쳐서 1,500만 원까지 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넘는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원칙은 이제 1,500만 원까지 한도라고 했으니까 비용 인정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면 그 업무 사용 비율만큼 한도 없이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비용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예,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운행일지 그럼 작성을 나는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인정을 법인세법상 인정을 안 해준과 동시에 또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표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자가 사용을 했으니까 어떻게 본다? 대표자의 상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의 소득세로 추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1,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꼭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서식에 대해서는 국세청 그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서식 자료실에 있거든요. 그 서식이.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운행일지는 언제 쓸까요? 네, 연합계 1,500만 원 이하이면 안 써도 되지만 고가차라든지 유지비가 큰 차는 반드시 작성을 해서 대표자 상여 처분, 송금불산입 리스크를 예, 이렇게 예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미가입 시에는 비용이 인정이 안 되고 또 가산세 를 또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사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해달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상황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비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3,700만 원대 중형 SUV 7인승을 할부로 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은요. 3,700만 원이니까 나누기 5 하면은 연간 740만 원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연 유지비가 5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합계가 1,24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감가상각비도 800만 원 이하이고 또 연 유지비 합친 금액도 또 다 해서 1,240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래서 운행일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SUV 7인승이기 때문에 우리 부가세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600만 원대 대형 승용차 한번 살펴볼게요. 현금이 있으셔가지고 일시불로 구입을 하셨어요. 감가상각은 1,320만 원이에요. 연간. 그런데 8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520만 원은 2월에서 이렇게 추후에 나중에 감가상각 인정받게 되고요. 예, 이 당해년도에는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 유지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두 금액을 800만 원과 1,000만 원을 합치면 1,800만 원이잖아요. 예, 1,5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래서 운행일지는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행일지가 100%면 예,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다 전액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준대형 세단 리스를 했을 때 월 60만 원, 예, 연간 720만 원 리스료가 지불된다고 했을 때요. 예, 요거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이제 93%를 그걸 해야 되겠지만 뭐 그거 안 해도 지금 800만 원 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 유지비가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두 금액 합치면 합계 1,120만 원이죠. 그래서 운행일지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승용차니까 예, 공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리스료 같은 경우에는 또 면세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차피 면세니까 또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입 대형 승용 장기 렌트를 했다. 예, 이거 월 300만 원대로 이제 렌트료 나간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렌탈료 70% 감가상각 상당액 적용해도 연 800만 원 초과하잖아요. 예, 그래서 800만 원까지만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 연 유지비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유류비 한다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이면은 사실 1,500만 원은 초과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운행일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가 승용일수록 예, 운행일지 전용보험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일반 승용차라면은 이제 렌탈료는 부가세가 끊기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지금 이제 일반 승용차이기 때문에 예, 부가세 공제는 안 돼요. 그런데 만약 이 차가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차였으면은 그 부가세도 렌탈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니발 9인승 경차 레이
이렇게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런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이죠. 이렇게 장기 렌트를 했다. 그러면은 장기 렌트에 이제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두 차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감가 유지비 한도도 없어요. 그래서 운행일지 작성도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 세금, 정비 이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의 운행이 많은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렌트를 좀 권유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부가세 공제도 되고 사업장의 관리 또 절세 밸런스에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스트 그럼 절세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한다든지 이제 초기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은 일시불 또는 할부로 현금 구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최소화되고 또 소유권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렇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3년에서 5년 주기로 자주 교체를 하신다든지 또 초기에 조금 현금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기는 싫다 하시면 리스를 이렇게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만큼 유연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원 다수가 운행을 하고 또 사고나 관리나 어떤 리스크 관리 이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라면 장기 렌트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도 비용 한도 없는 또 운행일지도 작성할 필요 없는 그런 차량을 구매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이렇게 선택하시라고 권유드리고요. 고가 승용차가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100% 작성하도록 해주시고요. 전용 보험으로 꼭 방어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운행일지 쓰실 때는요, 저희 이렇게 거래처 사장님들께 권유드리는 방법이 차량 톨게이트 그 내역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국도로공사나 이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운행일지를 그때그때 작성을 하시면 좋은데 바쁘셔가지고 미뤘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톨게이트 그 이렇게 통과한 내역들을 보면서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셔가지고 그 내용과 맞게 작성을 하시면 좀 실무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한 오해 팩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렌트가 세금상 무조건 유리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승용차 기준으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차값에 대한 처리는 연간 800만 원이 한도예요. 장점은 이제 관리의 편의성이 있다는 거지 뭐 세금상으로 절대 유리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또 부가세 공제도 일반 승용차는 또 렌트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니발이라든지 경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렌트하실 때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니까 이렇게 좀 유리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잘 참고하셨다가 차량 구입하실 때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행일지는 회사 차량이면 무조건 써야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만 원 추가하면 필요하고 고가 승용차는 당연히 1,50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부가세 공제받는 차량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초과하면 비용 처리 안 된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당해년도만 안 되는 거고요. 2월에서 이후에 계속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리해드린 포인트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차량 구입 방식, 일시불 할부, 리스, 렌탈에 따른 세무상 절세 효과는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차량을 선택하실 때는 사업 규모, 자금 상황, 또 교체 주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현명하시고요. 중요한 건 차량의 종류인데 절세 목적이라면 승용차보다는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와 운행일지 작성 필요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감가상각비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1년에 800만 원 비용 한도 적용받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세 목적이라면 차량 구입 방식보다 차량 종류 선택이 더 중요하다. 대표님들의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